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이들 뉴스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출근하실 때 오늘만큼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뉴스 브리핑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일면과 사면에 걸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언급했던 이 관세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은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거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대체하는 USMCA 이제 이 3회원국들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전제 조건은 펜타닐, 즉 마약이죠. 이것과 불법 이민 문제 두 가지를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 25%, 그 다음에 중국에는 1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불법 이민과 펜타닐 얘기가 나왔나 보면 일단 펜타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료가 만들어져서 멕시코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제조가 돼서 펜타닐로 이게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멕시코 너네가 막아라. 그리고 중국도 원료 수출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법 이민 문제는 역시 멕시코를 이제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관세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일단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을 노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이 경제적인 측면 문제 하나는 대선 공약에서 언급했던 이 보편 관세와 별개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외적인 문제도 관세와 연계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전략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관세 얘기의 핵심 타겟은 결국 멕시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핵심 타겟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멕시코가 미국의 이 경상시 흑자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배경에 결국 그러니까 멕시코가 중국의 미국 수출의 어떤 우회로가 되고 있다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친중국계 성향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멕시코가 눈에 가시라고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가 이 마약 문제도 그렇고 불법 이민 문제도 그렇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까지 약 2달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제 관세를 25%나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때까지 이제 멕시코가 어떻게 성의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보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최근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 부문,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등등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해가지고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략 한 2천여 개 기업이 현재 멕시코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로 멕시코 공장에서 25만 대의 차를 생산하는데 이 중 6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자동차에 관세 25%가 부과된다고 그러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멕시코든 중국이든 미국의 타겟이 이쪽 두 나라에 분명하게 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위기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에서 오늘 발표를 할 것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사장단 인사는 보통 12월에 이렇게 정기 이사를 통해서 하던 게 작년부터 11월로 한 달 땡겨져서 올해도 한 달 땡겨져서 11월 말에 실시되는 셈이 됩니다. 한다고 하면요. 이제 이게 삼성그룹 차원에서 뭔가 이제 위기의식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건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위기의식이 훨씬 더 크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반기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진한 거, 뭐 상반기도 그랬습니다. 하반기도 특히나 더 그런 면이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본인 입으로 삼성이 위기에 있다 어떤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위기를 입에 달았다는 얘기는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금방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단행이 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가 가장 큰 위기니까 반도체 관련돼서 부문장들을 다 바꿀 것이냐 여부. 그다음에 일단 뭐 현재로서는 유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겠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의 유임 여부가 일단 주목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삼성 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재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실제로 가시화가 될 거냐, 실제로 현실화가 될 거냐, 이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기사는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와보겠습니다. 증권면 내용인데요. 코스피 200 뉴페이스 눈이 가네 이 얘기인데 코스피 200이 얼마 전에 리밸런싱을 해서 4개의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APR, OCI,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미원상사 이렇게 4개 회사가 이제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이 됐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편입된 게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실제 편입 때까지 보통 주가가 좀 오릅니다. 표 준비했는데 좀 먼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만 지금 개별 이슈가 있어서 저렇게 9% 가까이 빠졌고 나머지 3개 회사, APR, 미원상사, OCI는 모두 주가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뭐 한 0.5% 가까이, 많게는 5% 가까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과거에도요, 올 6월에도 코스피 200이 리밸런싱할 때 여러 종목들이 편입이 됐는데요. 뭐 이수 스페셜 케미컬, LNF,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편입이 됐는데 이때도 편입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편입 때까지 LNF는 4% 적게, 그다음에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 넘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편입된 이후에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이 이제 크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때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편입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다가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좀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런 리밸런싱 때 새로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단기 대응을 할 거냐, 즉 편입 소식이 발표되고 편입 때까지 그때 단기 대응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이런 어차피 이제 우량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 거냐 이렇게 매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가지셔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H현대와 한화 이 두 기업의 오너들이 이제 이 K 함정, K 이 방산 함정의 이제 원팀을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이 이제 그 고소 고발전을 이제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한 건데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이 차기 구축함 KDDX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앙금이 없을 수가 없죠. 서로 뭐 경찰에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이니까. 그 앙금이 좀 남아 있어서 HD 현대 측에서는 우리가 독자 설계한 대로 가겠다, 독자 건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굽히지 않고 있고 한화오션 측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안한 대로 같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건조하자, 동시에 건조하자 이런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양사 간에 좀 약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고소고발전이 해소된 가장 큰 이유가 이 호주 그 호위함 10조짜리인데 이거에 양사가 이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판 여론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서로 원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만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좀 더 결정적인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군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큰 물이 두르는 상황에서 서로 내부 간의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기사화는 많이 됐습니다만 이 폴란드만 해도 3조 규모, 그다음에 캐나다는 무려 70조짜리 지금 현재 규모의 이 잠수함 건조 사업이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도 또 2조짜리 잠수함 사업이 또 들어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대략 한 75조 규모의 이 잠수함 이 경쟁, 입찰 경쟁이 좀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두 회사가 원팀으로 꾸려서
이 사업들 뭐 다 가져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다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캐나다 정도만이라도 가져온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글로벌한 특히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K 방산에 뭔가 좀 새로운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